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묘영이의 출발 새아침. 끝자리 0014번 쓰시는 우리 새아침 가족께서요.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문 대통령 좀 초대해 주세요. 답변 좀 시원하게 들어요. 네, 정말 저도 그러고 싶네요. 노영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엽니다. 우리 청취자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문 대통령을 이 자리에 초대해서 슬기로운 인터뷰 진행해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청취율이 엄청 높아야 되겠죠?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리고요, 오늘 문 대통령과 함께하지 못하지만요, 3부 꽉 채워서 준비했습니다. 각종 정부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우리가 내는 피 같은 세금 이렇게 세워나가면 되겠습니까? 잠시 후 경제 박뉴스에서 꼼꼼하게 살펴볼 거고요. 유시민 이사장과 KBS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져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정태현 변호사 그리고 알렐레오 진행을 맡았던 조수진 변호사가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에서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의견 주십시오. 방송 중에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100원을 아끼지 마세요. 그러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인철 소장님 얼굴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 라디오만 나오셔서. 뭐 다른 데는 방송도 나가십니다만은 되게 경제적으로 생겼어요. 진짜로 경제 잘하게. 오늘 그래서 좋은 소식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순위가 지난해보다 2단계나 상승했다. 결국 세계 13위다.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일단 그 학생들도 성적 올랐다 그러면 일단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세계 글로벌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는 기관이 스위스에 두 곳이 있어요. 네. 그 가운데 우리가 다보스 포럼이라고 해서 알려져 있죠. 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올해 이제 국가 경쟁력 순위를 조사를 했더니 조사 대상 전체 141개 국가 가운데 네. 우리나라가 지난해보다 2개 다 놀랐습니다. 13위를 차지한 겁니다. 네. 이 세계경제포럼은 매년 이제 각국 정부가 내놓은 통계 그리고 각 기업의 최고 경영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네. 이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데 4개 분야 12개 부문을 네. 순위별로 공개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2008년 평가에서 이제 종합순위 13위가 가장 잘한 거예요. 아, 그렇게 지금까지요? 네. 그래서 그 뒤로 24위, 26위까지 떨어졌다가 네네. 이번에 이제 지수 산정 방식을 개편하면서 최고 순위인 13위를 다시 탈환을 한 건데 국가 경쟁력이 가장 높은 곳은 싱가포르입니다. 부동의 1위. 아, 역시 그렇군요. 그리고 미국이 2위, 홍콩이 3위인데 그럼 아시아 국가 가운데 한국이 어느 정도냐? 5위입니다.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에 이어서 우리나라는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제가 또 물론 오늘 뉴스에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좀 들은 내용 중에 하나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 삼성 반도체 실적이 나왔는데 전분기 대비 예상보다 7천억이나 더 좋아졌다. 맞습니다. 특히 일본이 그 치졸하게 경제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은 오히려 더 좋은 걸 나타났고 특히 국산화에 이런 부품이 국산화에 성공하고 다변화, 시장 다변화에 성공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좀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삼성전자 3분기니까 7, 8, 9죠. 그렇죠. 일본의 소재 부품이 7월이니까 타격을 받을 만한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별 타격이 없었다. 너무 다행이에요. 다행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갤럭시 10 시리즈 새로 나온 신제품들 LCD가 네네. 호전을 했어요. 반도체는 아직 회복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많지만 그래도 그렇죠. 저점을 찍고 있는 게 아니냐 다소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네, 하지만 분야별 성적을 또 따져보니까 ICT 부문은 최고지만 노동시장 부문은 중하위권으로 순위가 밀리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러네요. 늘 같은 지적을 받아요. 네.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가 후한 점수를 받고 있는 건 인프라 부분. 그렇죠. 거시경제가 좀 안정적이다. 그리고 재정이 좀 단단하다.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1위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시경제 안정성, ICT 보급의 경쟁력은 세계 1위지만 네. 인프라 혁신 역량, 시장 규모 보건 여기까지는 뭐 다 한 자릿수니까 그렇죠. 꽤 경쟁력이 있죠. 근데 성적이 뒤떨어진 분야가 꼭 있습니다.
노동시장 순이에요. 지난해보다도 3계단 하락한 51위를 기록을 했고요. 네. 노사관계 협력 순위는 130이에요. 에잉? 141개국 가운데 130위 최하위권으로 떨어졌고 네네. 또 기업의 활력도 지난해보다 3계단 하락하고 있어서 이게 좀 창업 비용도 좀 많이 들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기업이 좀 줄었다라는 평가. 이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정부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데 왜 그러는 건지 그리고 또 부정수급을 차단할 방법은 없는지 좀 맞습니다. 우리 속담에 장정 10명이 도둑 1명 못 막는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정부 보조금은 눈먼 돈, 이 세금 도둑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올 들어서 7월까지 적발된 이제 보조금 부정수급 건수, 액수는 1,854억 원. 맞네요. 그리고 건수, 환수가 결정된 건수만 12만 8천여 건이에요. 네. 이게 이제 지난해보다 수급 건수는 3배 가까이 늘고 있는데요. 네. 사례를 보니까 지금 중소기업이 정규직 청년 고용하면 1인당 연 900만 원. 이제 추가 장려금이 지급이 되는데 그렇죠. 이걸 악용하는 겁니다. 사업주가 그래 우리 배우자, 자녀, 직원으로 끼워놓고 이거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보육료 부정수급 사례도 많은데요. 네. 해외로 출국했으면 어린이집 이용이 불가능하죠. 그렇죠. 이런 보육료를 수급한다라는 거. 문제는 뭐냐. 이들 부정수급자가 중소기업 사장님도 있지만 일반 주부, 공무원들,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정수급을 하면서도 이게 범죄의식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정수급한 게 잘못이라는 것 자체를 인식 못하는 거 이게 가장 맞습니다. 문제네요. 예, 그러면은 차단 방법은 뭡니까? 정부는 일단 이 파파라치 제도를 더 독려하겠다는 거예요. 파파라치. 지금 이제 부정수급을 이제 신고할 경우 포상금 한도가 있어요. 현재 네. 2억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네. 이 한도 없애겠다. 무조건 신고하면 환수 금액의 30%까지는 신고자한테 주어서 내부 신고를 유발하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 처벌도 강화가 돼요. 한번 적발되면 앞으로 5년간 다시 국가보조금 받을 수도 없고요. 부정수급한 금액 최대 5배를 이제 토해내야 합니다. 네. 현행법상 이 보조금 수급을 부정할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네, 사실 뭐 실형 선고받은 예는 없지만 좀 더 강화되는 게 맞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네, 이슈 속 법률을 탈탈탈탈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 두 분이 또 뭉쳤습니다. 검사 출신 중량감 있는 정태현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현 변호사입니다. 네, 요즘 방송가에 떠오르는 스타입니다. 조수진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네, 요미슬 그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예. 조수진 변호사님이 사회 보셨잖아요. 예. AS 방송도 어제 나왔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런데 새로운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사실 조 변호사님도 지금 따라갈 수 있나? 걱정스럽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번 방송을 유시민 이사장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헌정방송 이렇게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잘 봤습니다. 조 변호사님이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요점 정리를 잘해줘서 아주 즐겁게 봤고요. 근데 그 인터뷰를 했던 그 김경록 씨 진술은 선뜻 믿기가 어렵고 또 유시민 이사장님 열심히 주장은 하시는데 그 유시민 이사장의 평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비판적인 시각에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우선 알릴레오 주요 내용이 뭔지 한번 들어보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모펀드 문제가 났을 때 조범동이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100%
돈 막힌 사람 돈을 날려먹을 거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조범동이 사기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보면 매우 단순하지. 코링크 가서는 조국 정경심이 시킨 거다 얘기를 하고 여기 가서는 그냥 돈 되는 거라고 돈 되는 얘기를 하고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고 들어왔는데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이 검사 컴퓨터 대화창에 떠서 랑 인터뷰할 때 털어봐. 무슨 얘기했지? 조국이 김경록 집까지 쫓아갔대. 털어봐. 그러니까 언론하고 검찰은 매우 밀접, 특히 법조 출입 기자들. 얘네들이 먹고 사는 게 결국 서로 사고 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네, 조범동이 사기꾼이라고 보면은 모든 게 쉽게 이해가 된다 이런 얘기가 요점인데요. 정경심 교수의 자산을 그동안 관리해왔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 인터뷰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먼저 짚어보도록 할 건데 조수진 변호사님. 예. 그 당시에 직접 사회를 보셨는데 김 씨 주장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사실 저도 뭐 이제 김경록 씨하고 제가 직접 인터뷰한 것은 아니고 그 유시민 이사장이 단독으로 2시간 반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그중에 1시간 반을 합의하에 녹음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중에서 20분 분량을 그 방송에서 틀면서 그 이를테면 논평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김경록 씨는 여의도 영등포 PB센터에서 한 200명 정도의 이제 프라이빗 뱅커로서 200명 정도의 사모펀드나 뭐 이런 식으로 고객들 관리하는 그런 굉장히 경험이 많은 그런 PB라고 해요. 근데 이 분이 볼 때는 아까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조범동이라는 사람이 하는 게 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굉장히 수상해 보였다. 그래서 본인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에게 그 코링크라는 것에서 운용하는 펀드가 뭐 이 블루 펀드라고 있는데 이게 안전한지 좀 봐주세요. 그리고 그 펀드를 봤더니 2층으로 돼 있더라. 그러니까 1층이 채권이고 2층이 주식으로 해서 채권을 사지만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수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너무 좋게 포장이 돼 있어서 본인이 알아보려고 전화까지 했다. 그런데 49인 미만의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다 찼다라는 말을 들었고 거기다가 정경심 교수가 자기 친척이 관여돼 있다라면서 좋아하길래 본인은 더 파보지 못했지만 거기서 이 말이 나옵니다. 이 전체적으로 돌아가고 특히나 8월에 검찰 조사가 시작이 되자 바로 조범동 씨가 해외로 도피하는 걸 보고 감이 딱 왔다. 이 판이 조범동 씨가 사기꾼이다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나 조국 교수는 오히려 피해를 받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투자 금액도 큰 손은 따로 있고 정경심 교수가 투자한 정도의 그런 뭐 10몇 20억 이런 정도로는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이 좀 피해를 본 거고 조범동 씨가 친척이지만 어느 정도 본인이 뭐 횡령도 하고 하면서 일을 친 것 같다. 이런 감이 왔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였습니다. 사실 그 조범동 씨 공소장에는 또 정 교수하고 조국 장관이 뭐 피해자라는 식으로 기재되는 내용도 조금 나온다라고 해서 또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은 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예. 우선 이 김경록 씨는 기본적으로 이제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취임하기 전에 그 자금을 관리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실제로 이 사건 펀드의 운영이라든지 그런 게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이번에 문제가 된 그 하드디스크 교체 그 문제에 관해서만 알고 있는 것이지 자세한 내용은 우선 기본적으로 알지는 못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진술에 사실에 관한 것과 의견에 관한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의견에 관한 것이면 그것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조범동이 도망갔다고 해서 조범동이 사기꾼이다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일반인의 경우에는 뭐 그럴 수가 있겠지만 조국 장관은 그 당시 그 민정수석으로 있다가 장관이 되고 그런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범동이 그 조국 장관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임시 잠시를 피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가능성은 저 배제해 두고 일반인의 경우에 이렇게 관리한 사람이 도망갔으면 이건 사기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과 의견을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서 봐야 될 것이고 특히 이제 뭐 펀드 운영에 가서는 자기 의견이죠. 그건 뭐 의견일 뿐이고 또 사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보면은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운 게 많아요. 왜 그런가?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지금 피해자로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달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정 교수와의 관계도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말이 100% 맞는지에 관해서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고 또 크로스 체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이 굳이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는 계속 체크를 해봐야지 되는 것이죠. 사실 똑같은 사안을 두고도요. 검사가 보는 관점하고 변호사가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사실은 뭐 우리 다 법조인들이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딱 보니까 정 변호사님은 검사 입장에서 말씀하시고 조 변호사님은 변호사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김경록 씨 말과 검찰 진술 사이에 어딘가에 진실이 있겠죠. 근데 김경록 씨가 뭐라고 했냐면 지난달 KBS와의 인터뷰에서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를 먼저 골라왔고 투자처도 정 교수가 먼저 알아봐달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가 나왔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이번에 그 알릴레오에서 얘기한 거랑은 조금 배치되는 또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 부분도 제가 그 KBS에서 그저께, 그러니까 이제 그 알릴레오 방송된 10월 8일자로 이제 해명 보도 나간 것, 그리고 네. 이제 9월에 두 차례, 정확하게는 세 차례인데 9시 뉴스에 9월 11일 날 보도했던 것을 원문을 다 뽑아서 지금 들고 왔고 다 읽어봤어요. 근데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지금 복잡하다 보니까 코링크에서 블루펀드라는 것을 이제 정경심 교수에게 제안서를 보여줬고 네.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근데 굉장히 좋습니다. 수익이 잘 납니다. 이렇게 보면 보여줬다는. 너무 좋아 보인다. 예. 네. 그래서 그거를 들고 왔고 그러니까 이제 사모펀드 운용사를 먼저 골라왔고 여기까지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정 교수가 그러면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코링크가 말하는 이런 펀드 제안서가 본인은 봐도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맞는 거예요? 라고 김경록 PB에게 금융 그 서류를 갖고 와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제안서를 들고 와서 정 교수가 전문가인 김경록 씨에게 이건 맞아요? 이렇게 물어봤다. 예, 그렇죠. 그런데 예. 그게 마치 이제 언론 보도되기로는 정경심 교수가 주도적으로 운용사를 뭐 간택을 해서 이렇게 먼저 들고 왔다는 말 자체가 그런 간택을 식으로 해서. 또 네. 보도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말인데도 이렇게 약간 뉘앙스나 해석, 뭐 맥락 이거 조금 다르게 하니까 다르게 들린다. 예, 그래서 김경록 씨가 KBS에서 내가 1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보도가 안 되더라라고 얘기한 포인트가 이런 거죠. 아, 그렇군요. 지금 그런데 또 하나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기꾼과 사기 피해자가 함께 대책회의를 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서 뭐 인정을 했네, 인정하지 않았네, 말이 바뀌네 이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죠. 이건 무슨 예. 말이에요? 그 두 가지 포인트가 지금 굉장히 좀 또 쟁점이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논란이 되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그 사기꾼과 사기 피해자가 함께 대책회의를 연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저는 전형적으로 또 하나 약간 이렇게 마사지가 되면서 말이 윤문되면서 변질되는 것 같아요. 네. 검찰에서 기소한 조범동 씨의 공소장에 있다고 알려진 내용은 정 교수와 조 씨가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수차례 대책회의를 가졌다라고 써 있는데 이 대책회의라는 단어 자체가 일단은 만났다라는 사실관계를 검찰이 아마 평가를 한 걸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실제로는 재판에서 말을 들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사기꾼이다라고 말한 거는 정경록 씨가 조범동을 사기꾼으로 만약에 본다면 이 판을 이해하기 쉽다라고 예시를 든 거지 정경심 교수가 내가 사기당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적은 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대책회의 했다는 시기가 8월이고 검찰 수사 이제 인사청문회 이제 준비하고 이랬다고 하면은 아마 8월이나 뭐 7월이나 이럴 것이고 그러면 굉장히 수사가 진행되기 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사실이 뭔지 자기들도 몰랐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간 순서와 그리고 이런 표현 같은 게 뒤죽박죽 돼서 섞어버리면 그러면은 사기꾼하고 나중에 사기당했다는 사람이 같이 대책회의에 있다니 말이 되냐. 이렇게 또 되는 거고요. 사실은 그 대책회의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명명 자체가 사실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얘기신 거죠? 예, 맞습니다. 두 번째로 증거인멸 관련해서 JTBC에서 보도를 하셨는데요. 네네. 그것도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김경록 씨 말을 들어보면 뭐냐면 본인은 그 증거인멸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고 검찰에서 심지어는 그 하드디스크 갖고 와라라고 나중에 말했을 때 이거 시간도 없는데 왜 자꾸 갖고 오래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네. 그게 증거가 안에 있다든가 아니면 그걸 내가 없애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고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었고 그런데 검찰에 가 보니 하드디스크를 뺀 거 자체가 네. 증거인멸이 된다 하니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법적으로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법조인은 아니니까 정확한 판단은 안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런가 봅니다. 이런 취지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앞뒤를 줄여서 제가 증거인멸죄라는 거는 맞더라고요. 이렇게 또 보도가 되는 거예요. 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나는 법을 몰랐으니까 죄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얘기가 아니라 법을 몰랐지만 자기가 그것이 증거인멸죄가 되는 줄 몰랐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죄가 되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인정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본인이 하드디스크를 빼서 가져갔으면 네. 그걸 뭐 완전히 없애버렸으면 인멸이 되겠지만 숨겼으면 증거 은닉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인멸이건 은닉이건 되는 거고 본인도 정 교수한테서 그걸 가져가서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달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그거 왜 그렇게 하는지 몰랐겠어요. 애도 아닌데.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뭐 김경록 씨도 뭐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좀 답답한 것이 네네. 그런 중요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가져간 거니까 범죄가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데 그건 법리에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네. 또 지금 또 그것도 순 보도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정경심 교수는 김경록 씨가 그걸 가져간 것이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전혀 몰랐다 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죠. 인정이 된다면. 네. 근데 유시민 이사장은 자꾸 정 교수가 부탁해서 가져가서 그래서 뭐 처벌을 받게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게 과연 정경심 교수 유리한지 불리한지가 지금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정 교수가 억울한 일 당했다. 그런 말씀은 뭐 정치인이니까 말씀할 수가 있는데 이 미묘한 법적인 문제에 들어가서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 이게 나중에 변호인이 변호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오히려 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신데요. 예, 그 증거인멸 부분에서 하나만 좀 첨언을 하고 네네. 싶은데요. 일단은 증거인멸죄라는 게 당연히 고의가 있어야 성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드디스크 안에 증거가 있었어야 되죠. 네. 증거가 있으니까 내가 없애라고 지시했고 얘는 그 말을 들었다. 이게 성립해야 되는데 그 안에 관련 증거가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지금 검찰에서 그 하드디스크를 받고 나서도 다른 압수수색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 변호사님은 그걸 본 건 아니니까 없었는지는 그렇죠. 모르잖아요. 예. 없었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걸 이제 재판에서 밝혀봐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증거인멸죄는 미수죄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인멸을 했어야 죄가 되는 건데 이 사람은 그냥 가지고 있다가 특히 고의 없이 가지고 있다가 다시 원본 그대로 검찰에 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죄가 이럴 때도 성립하나? 자기 좀 운동하는데 자기 사물 안에 넣어뒀잖아요. 그러면 은닉을 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 사물함이면 그거 나중에 검찰에서 오면 바로 가져가죠. 아니 근데 자기 게 아니잖아요. 자기 것도 아닌데 정경심 교수 거를 왜 하드디스크를 바꿔갖고 거기다 갖다 둡니까? 일단 장소를 옮겨서 넣어놓은 것 자체가 증거 은닉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수다. 그렇죠. 이런 얘기시네요. 그렇죠. 뭐 증거 인멸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사실 조사를 우리가 스스로 한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이 나중에 밝혀질 거라고 보고요. 지금 핵심적으로 이 인터뷰 관련해서 두 가지를 꼭 짚어야 됩니다. 뭐냐면 김경록 씨가 알릴레오 인터뷰를 한 직후에 곧바로 검찰에 불려가서 특히 심야조사 안 하겠다고 한 그 다음 날 바로 심야조사를 받았다는 게 첫 번째고 어제 AS 방송 나간 다음에 또 한 번 또 심야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알릴레오에서 10월 8일 날 유튜브에서 방송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간이 6시 생방송이었고 그래서 오전 10시에 예고 방송을 한 거죠. 이제 김모 PB 이 정경심의 그런 관련된 김모 PB의 육성이 공개됩니다라고 했더니 검찰에서 이제 조사를 받자라고 해서 그날 저녁 7시에 김경록 PB가 검찰에 들어가서 11시까지 4시간 동안 심야조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건 이제 두 가지가 문제가 되죠. 물론 그 조사 내용을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언론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제
다른 일반적인 그분이 120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대요. 조사를 받았다고 하죠. 여러 번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러한 연장선상의 조사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얘기를 이 알릴레오에 했느냐라는 점도 언급이 됐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부적절했던 게 하나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검찰개혁안의 하나로 심야 조사를 하지 않고 그렇죠. 인권 보장하겠다라고 해서 9시까지만 조사하는 걸로 제한하겠다라고 얘기하신 지가 며칠 되지가 않았어요.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근데 바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필요하니까 또 부른 거예요. 그걸 또 2번이나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굉장히 부적절하고 네. 두 번째로 누가 봐도 이거는 이 언론에다가 본인이 어떤 이제 이 사건 관련해서 얘기를 했다고 해서 불렀다라고 오인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검찰이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 불신이 좀 더 깊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검사 출신으로서 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막 그런 얘기가 나오면 막 좀 괘씸합니까? 꼭 불러야 아니 근데 저는 괘씸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게 왜냐면 저도 이 알릴레오 방송을 봤는데 네. 자기가 한 얘기가 검찰에게 똑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검찰에서 한 얘기가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 불러서 야단치겠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왜 화가 납니까?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죠 검사가. 그런데 왜 밤중에 불러요? 안 하겠다 하더니. 그러니까 이제 검찰 얘기로는 저도 모르겠지만 네, 검찰 얘기로는 정경심 교수가 노트북을 김경록 씨한테서 여의도 킹스턴 호텔에서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본인은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한대요. 그 CCTV에 찍혀 있는데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하니까 네. 뭐 그렇다고 한다면 꼭 뭐 추궁하는 게 아니니까 검증만 했다면 그건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고 또 뭐 부르는 김에 알릴레오 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 어떻게 돼? 그거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렇긴 하더라도 유시민 이사장한테 얘기한 거나 검찰 얘기가 똑같다고 한다면 검찰이 문제 삼을 동기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왜 밤중에 부르냐는 거잖아요. 2번이나. 그런데 네. 밤중에 부르는 것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9시까지 수사하고 그 뒤에 안 한 건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저희도 변호인으로서 밤늦게 조사받을 때 힘들잖아요.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근데 참, 우연히 왜 조국 장관 사건부터 그걸 시작을 하고 모든 거를 조국 장관에 빗대하는 거는 이게 앞으로 모든 사건이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또 아이러니가 있어요. 딴 때는 가만히 있다가.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은 지금 현재는 정 변호사님이 검사가 아니니까 왜 검사가 그 밤중에 불렀는지는 대답을 안 하시는 걸로 하고요. 지금 KBS하고 유시민 이사장 간의 공방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KBS 법조팀장이 인터뷰한 내용을 검찰에다가 즉각 보내준 것처럼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솔직히 검사 시절에 어떠세요? 있으셨어요? 글쎄 이번 경우 어떤지 모르겠는데 언검 유착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어려운 일이다? 왜 그런가 하면 구조적으로 언론사들이 서로 취재 경쟁이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특정 언론사와 둘이 손잡고 있다는 걸 알면은 다른 기자들이 다 알아요. 손잡고 있다는 건 뭡니까? 언론은 정보를 주고 나중에 특종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가가 있는 건데 그렇게 주면 다른 언론사가 가만히 있지는 않죠. 검사의 수사에 대해서 뭔가 트집을 크게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네. 그래서 언론하고 검찰에 이렇게 유착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요. 이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경우도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김경록 씨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KBS하고 인터뷰했다고 한다. 근데 조국이 김경록 집에까지 쫓아갔다고 한다. 그런 얘기가 떠 있다는 걸 봤다거든요. 네, 검찰 PC에서 봤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제가 볼 땐 KBS가 유착에 대해서 정보를 준다면 정확한 걸 줄 텐데 조국이 김경록 집에 찾아갔다. 그거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KBS가 그렇게 반박을 했죠. 그런 내용은 얘기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김경록 씨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KBS 정보를 줬다기보다는 KBS가 김경록 씨 인터뷰를 하고 진실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서 검찰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터뷰했다는 얘기가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돼요. 왜냐하면 둘이 서로 이렇게 KBS 검찰에 손을 잡고 있다 한다면 그런 부정확한 정보는 안 줬을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건 순전히 추측입니다. 네네. 서로 잡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조수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이게 제일 핵심이 지금 취재원 보호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검찰에 120시간씩 불려다니는 사람이 이제 검찰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 언론에다가 1시간을 딱 하나 KBS 찍어서
이제 공영방송이니까 믿고 했겠죠. 예, 했는데 그거를 검찰에다가 바로 오전에 KBS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오후에 검찰에 조사받으러 갔더니 검찰 컴퓨터에 그 내용이 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KBS는 일단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아직 확실한 건 아니죠. 아니 그 사실 확인을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요. 다만 인터뷰 전문을 주진 않았다. 지금 이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얼마나 떨었을까요? 그러니까 취재원 보호를 안 했다는 점에서 언론이 기본적인 윤리를 안 지킨 거예요. 근데 다행히 KBS에서 어제 외부 인사를 포함해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위원회 구성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조국 장관 검찰 관련 취재는 법조팀에서 올려가지고 여러 팀으로 된 특별 취재팀을 구성하겠다라고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양승동 사장님께서 이 사태를 좀 이렇게 수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언검 유착이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좀 의심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진상조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신 거죠? 예. 오늘 진짜 저희가 사실 시간 너무 짧아가지고 생각보다 너무 아쉽습니다. 한 번 더 특별 시간을 만들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 지금까지 정태현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뉴스 탐구생활 바른 역사. 네,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는 요즘인데요. 도대체 왜 검찰은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까? 무소불위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까지 검찰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그 시작점을 찾아보는 시간 오늘 마련했습니다. 저희 YTN 라디오 노영희 출발새 아침에 아주 자랑입니다. 전우영 교수님 모시고 얘기하는 코너인데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별로 뭐 자랑이라고 말씀드려도 아니, 너무 심한 말씀하셨어요. 예. 오늘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그 역사적 시선으로 다뤄볼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뭐 말씀하신 대로 검찰인데 이제 워낙 익숙한 말이니까요. 근데 우리 역사로 보면 굉장히 낯선 단어이기도 해요. 검찰이요? 예. 전 되게 익숙한 단어인데 낯선 단어였군요. 아니, 변호사님이니까 검사님들 늘 만나시니까 익숙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검이라는 글자는 원래 이제 중국 고대에는 문서함이라는 뜻이었어요. 문서함이요? 예, 문서상자, 문서를 담는 상자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검이라는 글자를 한국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때가 언제냐면 초등학교 입학한 다음에 숙제, 검사. 우리 그렇죠. 참 잘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도장 찍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의미 자체가 문서함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문서를 보고 무엇이 잘 되는지 잘못되는지 살피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일이라는 뜻이 검이었어요. 숙제 검사를 노트에다가 참 잘했어요 찍어주고 하는 것이 숙제 검사잖아요. 좋잖아요. 그거 받으면. 그러니까 이제 검사라고 하는 사람들, 이 검찰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거는 이제 일제가 아니라 일본에서 만들었고요. 우리 1894년 갑오개혁 때 이제 지방관에 원래는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 입법은 빼고 사법, 행정, 군사 전체를 지방의 현령, 군수, 목사 이런 사람들이 담당을 다 했었거든요. 그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재판권을 이제 지방관에서 떼내서 전문 사법 그 담당자들에게 넘기는 개혁이 1894년에 이루어졌고 그 이듬해 1895년에 재판소 구성 조례 이걸 만들면서 그때 이제 판사와 검사 역할을 분리를 해요. 이게 1895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검사라는 직함이 처음 나오고요.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념으로 자리를 잡죠. 정말 신기하네요. 원님 재판이 그러면은 1895년부터는 없어졌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1895년부터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도 하고 또 기소도 하고 기소라는 말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만은 그다음에 재판도 하는 이런 게 없어지고 그래서 그때 검찰이 이제 독립되면서 공소장이라고 하는 게 처음 나와요. 근데 이것도 이제 이 공소장이라는 종류의 문서도 1895년 처음 만들어졌는데 변호사님 많이 보시잖아요. 네. 저는 뭐 좀 봅니다. 근데 공소라고 할 때 이 소가 무슨 글자겠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어렵네요. 검사들이 뭐랄까요 좀
자존심 상해할 표현이긴 해요. 왜요? 소는 억울함을 하소연하다는 뜻이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네. 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위에다 올리는 글이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원고가 돼서 항상 내는 게 소장이니까. 우리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정말 억울합니다. 풀어주십시오. 근데 공소라고 하는 것은 검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국가가 억울한 일을 백성들한테 당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진짜. 검사 입장에서 보면 공소장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뭐랄까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검사의 일은 뭐였냐면 기본적으로는 국가를 대신해서 분쟁이 있었을 때 공소장을 쓰는 것, 억울한 일을 쓰는 것. 그러니까 범죄라든가 일반 사인의 범죄라든가 또는 이제 법 위반 같은 경우는 국가의 권위를 손상시켰고 국가의 권리를 침해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렇게 판단해서 검사가 공소장을 쓰도록 국가를 대신해서 소장을 쓰도록 만든 것이 1895년에 재판소 관련 이제 조례였습니다. 저는 공소장이 그런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국가가 오히려 국민한테 우리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거다. 정말 새로운 걸 많이 배웠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그 검찰권이 생긴 게 1895년인데 일제 강점기로 들어오면서 이게 엄청나게 강해졌단 말이죠. 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강해졌다기보다는 대한제국, 그러니까 조선 말 대한제국 시대의 검찰권 자체가 정부 산하. 그러니까 삼권 분립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죠. 입법, 행정, 전권이 다 황제에게 가 있고 검사와 재판소가 판사가 같은 재판소 직원이었어요. 역할만 나눠서 있는 것이죠. 일제강점기도 마찬가지죠. 조선청독부 재판소가 검사와 판사를 다 두고 이제 하도록 돼 있었는데 검사 워낙 이제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 등에 요즘 1980년대식 표현을 하면 시국사건이겠죠. 시국사건 관련자들이 많고 이걸 수사할 일들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점차 이제 검사가 경찰을 다른 직종이거든. 재판사하고 경찰관사는 전혀 다른 이제 직렬인데 검사로 하여금 경찰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관행들, 이런 법규들이 만들어지면서 검찰의 권한들이 계속 강화돼서 수사권까지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검사는 경찰이 수사하면 그 문서를 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서 중심주의자였어요. 직접 사람 불러다 놓고 수사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이제 그런 편의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처음부터 같이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검찰이 경찰을 수사 지휘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제도가 생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정확한 의미에서 판검사 이런 시스템보다는 일단은 국민들을 조금 억압하고 혼내주기 위한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검찰권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다면은 이게 그 당시에 뭐 우리 민족이 독립운동하다가 잡혀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정당한 재판도 못 받고 검찰이 내놓은 그 문서에 그냥 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나고 그랬던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제강점기 191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판에 회부되는 게 차라리 나았어요. 아, 왜요? 검사를 만나는 게. 1910년 뭐 경찰범 처벌 규칙이나 또 조선 태영령이나 이런 특수법규를 제정해서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는 재판 없이 경찰이 즉결 처분할 수 있다. 자기 맘대로. 이런 이제 그걸 또 법으로 만들어요. 그게 이제 일본식 법치죠. 그러니까 경미한 범죄라고 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들. 예컨대 일본 통치에 불만을 표시한다든가 뭐 당시 경찰범 처벌 규칙을 보면 내용들이 굉장히 좀 기가 막혀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관원의 지시를 받고도 굴뚝을 청소하지 않는 자. 굴뚝 청소. 라든가 위생 문제에서 아니면 잡지나 신문 등의 구독을 강요하는 자.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독립 관련 문서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라고 강요하는 거. 이건 이제 강요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뭐 이제 그런 사소한 것들까지 현재 이른바 경범죄에 원류가 해당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처벌하도록 하고 또 형량이 재판을 했을 경우 형량이 가벼울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라면 이제 재판 거치지 않고 경찰관서에서 즉결로 태형 때리는 형벌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태형으로 뭐 박은식 선생의 얘기에 따르면은 수만 명 이상이 뭐 목숨을 잃거나 이제 불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약간 과정됐다 하더라도 경찰관서에서 직접 처벌받는 것보다는 어쨌든 법정에서 검사와 판사에게 이야기 말로써
뭐 징역형을 받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고 또 일본도 현실적으로 농촌 지역에서는 이 경찰에 의한 태형을 집행하면서도 도시 일원에서는 문명한 통치라고 하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적어도 재판소 내에서 법정 내에서 검사와 판사 사이에서 논쟁하고 이야기하고 또 변호인 들어가고 이런 구조는 만들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뭔가 틀을 좀 갖춰서 벌을 내리는 것이 맞다라고 봤다는 건데요. 지금 광복 이후에 그러면 검찰은 어떤 모습으로 봅니까? 일단 사법부가 정부에서 분리가 되죠. 네. 사법부가 정부에서 분리되고 검찰은 과거에 하던 저 관행 비슷하게 정부 산하에 법무부 산하에 이제 배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 이래 그랬던 것처럼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었고 기소 독점권, 뭐 기소 편의주의 이거 이제 다 검찰이 갖고 있었고 검찰은 또 하나다 정부기관이니까 그렇죠. 검사 개개인의 개인적 의견을 인정하지 않고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일부는 일제강점기에서 물려받았고 또 법원과 검찰이 분리되는 것은 이제 이른바 민주공화국의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서 새로운 체제에 좀 돌아선 거잖아요.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검찰 내부에서도. 이건 뭐 해방되고 나서 경찰이 혼란을 겪었던 것처럼 검찰도 혼란을 겪었을 텐데. 근데 문제는 사실은 일제강점기에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고 헌병이 있고 일본군이 있고 그런데 실제로 가장 권력이 센 집단이 어디였었느냐 하면 검찰은 아니었거든요. 헌병인가요? 그렇죠. 그 일본 군 자체가 조선 총독과 결합해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었고 우리가 해방된 뒤에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 체제로 이제 이행했다 하더라도 바로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났고 6.25 전쟁 이후에도 곳곳에 계엄령이 선포돼 있었고 이승만 독재 정권 하에서도 사실 군부의 힘이 굉장히 막강했고 그 막강했던 군부가 이승만이 하야한 다음에 다시 재등장했던 것이 5.16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 사실은 1987년 민주화 때까지 검찰은 우리나라 최고의 권부라고 불리지를 않았어요. 87년도까지는 오히려. 검찰이 뭐 기소독점권이나 기소편의주의를 가지고 다 이제 법치의 영역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었지만, 근데 사실은 법치로 우리 정치가 법치주의가 관철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할 수 있는 일은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적어서 검찰이 당시에 정보기관이라든가 군이라든가 이런 데 눈치를 보고 또 정보기관에서 사건 조작해서 넘겨주면 그냥 기소하는 역할만 맡았죠. 안기부가 제일 셌죠, 그 당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검찰 권력이 갑자기 이제 무소불위의 검찰이다. 사실은 무소불위의 검찰은 아니었어요. 무소불위의 정보부였죠. 그러면 무소불위의 검찰이 돼서 오늘날의 모습이 된 건 언제부터입니까? 그러니까 87년 이후에 우리가 좀 기억해 보시면 바로 얼마 전까지도 그러니까 2016, 17년 촛불 집회가 있을 때까지도 좀 나중에 밝혀졌죠. 기무사에서 계엄령 준비 문건 나오는 것이 나왔고. 그러니까 뭐랄까요? 군사 쿠데타나 이제 계엄령의 악몽이랄까요? 이 그림자가 우리 사회에 아직도 어른거리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위협에 대한 걱정은 상대적으로 줄었죠. 또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 전 정권 때나 전 정권 때 보면 간혹 그래도 국정원의 정치 개입, 그다음에 이제 간첩 조작 이런 사건들이 나중에 밝혀져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검찰 위에 서서 전체 정치에 개입했던 정보기관들 또는 군기관들이 문민화 과정에서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게 되니까 그 아래층에 있었던 검찰이 최고 권력을 가진 그런 기관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오히려 문민화 과정에서. 상황은 지금 그래서 늘 그랬듯이 민주화라고 하는 상황은 이제 권력을 집중하고 견제받지 않으면서 무소불위의 좀 자기 조직 권력을 행사했던 집단들을 개혁하는 것이 늘 이제 민주주의의 과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87년 민주화 운동 직후부터 한 10년 하다가 또 되돌아갔다 했던 것이 바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중지와 같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 관여 금지였어요. 그것이 개혁을 굉장히 중요한 개혁 과제였었는데 이제 그 개혁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다. 국정원의 정치 사찰 문제들이 더 이상 이른바 시민 일반의 국민 일반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권력을 검찰이 가진 것처럼 보이고 있고 또 검찰이 실제로 그런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검찰 논란이 이제 다시 나오게 된 거다. 부각된 거죠. 그렇군요. 사실 저도 변호사입니다만 검찰이 무섭습니다, 솔직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잠깐 교통정보 먼저 전해드릴게요. 오늘 아침 7시 20분쯤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의 운행이 신호장애 문제로 지연이 돼서 출근길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신호장애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데요. 내선과 외선 전 구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구간에 따라 길게는 10분 이상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일터를 향하고 계신 분들, 외출 준비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직장에서도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하철 고장 등으로 지각했을 경우 서울 메트로 홈페이지와 역사 등에서 지하철 지연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직장에서 지각하면 안 된다.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15분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